해봅시다. 자, 194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7 읽어봤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사람의 언어 당연히 직접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줘야 되는데,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방법이 먼저 나오는 거 원핫 인코딩 이렇게 됩니다. 이 원핫 인코딩 하는 거 뭔데, 표현하고 싶은 단어에 1 부여하고요. 표현하고 싶지 않았던 것, 나머지에는 0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대요. 원핫 인코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되는 단어 집합을 만든다 이랬는데, 먼저 여기 동그라미 쳐봐봐. 과학기술 지문에서 특히 그런데 먼저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겠다는 표지입니다. 표지. 그래서 과정 나올 테니까 먼저라는 단어 나오자마자 아, 순서 있겠거니. 그러면 항상 순서, 앞뒤 순서 바꿔서 선지 왜곡하는 건 늘 등장하는 거니까 문제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셔야 되겠고, 먼저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단어 집합을 만든대요. 이게 먼저 할 일이야. 단어 집합 만들어. 예를 들어주는데, 요거 오늘 계속 쓰거든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제가 위에 좀 써놓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좀 계속 써야 돼서, 자, 요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면 단어 집합이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렇게 지금 집합으로 엮어놨고요. 요 원소가 되는 단어의 개수가 몇 개다? 하나, 둘, 셋, 4개이므로 단어 집합의 크기는 4가 된다. 이랬으니까 바로 우리가 다른 걸 적용해 봅시다. 문장이 좀 길어요. 그러면 만약에 6개의 단어로 돼 있으면 단어 집합의 크기는 6개,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글이었다면 이거 수만도 될 수 있겠죠? 수천만도 될 수 있겠죠?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자, 단어 집합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4개니까 1, 0, 0, 0, 0, 1, 0, 0. 그러면 이건 0, 0, 1, 0. 얘는 0, 0, 0,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좀 복잡해지겠지. 많이 되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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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많아지겠다. 아무튼 그래서 4개라서 4차원인가 봐요. 4차원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원핫 인코딩이래요. 원핫 인코딩은 직관적이고 단순하지만 이랬으니까 끊고 이게 장점 되겠죠. 장점이 나왔는데 뒤에 뭐뭐지만 나왔다는 건 뒤에 나오는 거 이제 단점이라는 거야. 혹은 한계점 이런 거일 텐데, 보면 어떤 게 단어들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유사성이나 관계성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게 뭐가 돼? 단점 또는 한계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방식 나오고 원리 설명하고 과정 나온 다음에 장단점 이야기했으면 이 단점 또는 한계점을 극복할 만한 다른 방안 설명하겠죠? 가보시면, 자, 이런 단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임베딩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지금 여기 친절하게 기억, 니은에서 이렇게 줬어요. 그죠? 앞에 여기 기억이 있었어. 그치? 니은 이렇게 줬어. 우린 꾸준히 연습해와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앞에 있는 방식과 뒤에 있는 방식을 비교대조 해야 되고 공차 찾아야 된다. 공통점 뭐고 차이점 뭐고. 앞에 우리가 지금 여기 쓰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제 반에도 똑같이 했는데 안 쓰는 이유가, 내가 막상 수능 당시 내가 모의고사 풀고 있을 때 여기 정리하면서 문제 풀 수는 없다 그랬잖아. 간단한 체크만 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앞에 읽었던 거를 토대로 뒤에 거 가지고 어떻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같이 연습해 보려고 오늘 일부러 안 썼어요. 볼게요. 임베딩은 단어를 XY 2차원 좌표와 같이 원핫 인코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끊어봐. 여기는 2차원 좌표. 아까는 어땠더라? 4차원이라 그랬어. 이게 구체적인 방식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단어가 4개라서 집합의 크기가 4고 4차원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게 만약에 뭐 5개면 5개, 5개, 5차원 이렇게 될 것 같고, 수만이면 수만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원이니까 낮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1, 0 뿐만 아니라 였으니까 이거 플러스 이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 0도 쓰고요. 모든 실수를 쓸 수 있다. 이랬으니까 모든은 전칭. 그건 당연한 이야기였네, 그치? 실수 안에 1과 0이 들어갈 테니까요. 자, 실제 임베딩은 수백 차원을 쓴대요. 나왔어.
선생님 수십 수백이면은 이게 왜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인가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거 만약에 수천만도 갈 수 있는 거라고. 단어 수가 많으면 무한이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근데 얘는 실수만을 쓰기 때문에 수십 수백을 쓴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거다. 요 생각했어야 됩니다. 요런 포인트들 잘 집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거랑 연결 잘 지었어야 돼요. 자, 인베딩의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레스니까 인베딩의 하위 갈래가 워드 투백이야. 그지? 인베딩의 하위 갈래가 워드 투백. 이 워드 투백은 원핫 인코딩으로 부여받은 숫자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요. 1000, 0100 같은 원핫 인코딩으로 고유한 숫자들이 부여한 단어 집합이 있으면, 자, 여기에서 이 글에 되게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을 되게 자주 써. 적절히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 적절히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야. 몰라도 돼. 모쪼록 간에 그 단어 집합을 아까 만들었으면 그거를 모쪼록 간에 잘 계산해서 0.1, 0.2 또는 5,2 같이 2차원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학습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래서 워드 투백은 학습이라는 과정을 쓰고 2차원의 숫자를 부여하는, 아까는 1 아니면 0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무한히 길어져야 했었는데 얘는 여러 가지 숫자를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 찝자면 적절히 계산하여 라는 걸 말하는 걸로 봐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적절한 계산 방법을 알려주지 않죠. 우린 뒤에 거 다 읽어봤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워드 투백에서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 이제 앞에 있었던 이 학습을 다시 가지고 와서 학습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문맥을 고려.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단어 맞추는 거래요. 어떻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줍니다. 앞뒤에 단어를 제시하면 그 사이에 들어갈 하나의 단어를 출력하는 거예요. 오늘과 정말이 주어졌어. 그럼 뭐야? 이거지. 오늘과 정말이 주어졌어. 그 사이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단어는 날씨인데, 이걸 어떻게 출력할 거냐? 오늘과 정말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갈 날씨를 출력하는 법을 알아보자. 자, 그림처럼 오늘에 해당하는 1 빵빵빵, 요거 제일 1문단에 나왔던 내용. 그 다음에 정말에 해당하는 0010에 해당하는 이것을 또 이렇게 나와요. 적절히 계산해서. 그러니까 계산하는 걸 안 알려줘. 계산하는 문제 안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잘 계산해가지고요, H1과 H2를 만들어요. 여기 있죠? H1, H2 만들었습니다. 이때 H1과 H2는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주변 단어들을 참고하여 만든 중간 계산 결과래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는 이게 전부 다네. 중간 계산 결과가 이 H1, H2 이 부분을 말한다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중간 계산 결과를 만들고 나서 이 H1, H2의 각 성분을 이거 또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계산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요. 중간 계산을 하기 위한 이 계산과 이 나와 있는 H1, H2의 성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냥 이 정도죠. 두 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또 다른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고요. 이걸 토대로 뭐 어떻게 계산했고 우리한테 계산하는 문제를 물어보고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두 개 방식은 다르고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날씨에 해당하는 아까 우리 앞에 봤던 0100이 출력되도록 조정하는 거래요. 이런 과정을 단어 집합의 모든 단어에 대해서 수행하려면, 모든 전칭이죠. 모두 수행을 하면 각각의 단어 2차원 숫자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 그 2차원이 아까 여기 나왔던 0.1, 0.2 또는 5,2 같은 2차원 숫자를 말하는 거고, 요런 과정을 거쳐서 얘네를 몇 콤마 몇이라는 2차원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걸 보면 앞에서도 그렇지만 그 적절한 계산 방법이나 또 다른 계산 방식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가보면 단어를 학습하는 또 다른 과정은 이랬으니까 우리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였더라? 학습 방법을 말하는 거였거든. 얘는 양쪽의 단어를 주고 얘를 찾아내는 걸 먼저 했어요. 그죠? 자, 이제 또 다른 과정이랍니다. 또 다른 과정. 얘는 어떻게 하는 건데? 하나의 단어가 주어지면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를 맞추는 거래요. 뒤에 거 읽어보기 전에 아까는
노란색으로 해볼게. 얘랑 얘를 주고 얘를 찾아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뭐 얘를 주고 얘 또는 얘 양쪽에 있는 얘네를 찾아내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보면 즉 어떤 단어가 제시되면 이웃한 단어를 출력하도록 학습하는 거래요. 아까랑 좀 다르죠? 차이가 있어, 그치? 두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의 범위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데 만약 날씨에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1로 정한다면 한 칸이니까 여기에서 한 칸, 오늘, 여기에서 한 칸, 정말, 오늘, 정말 여기까지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두 칸으로 정하면 한 칸, 두 칸인데 앞엔 단어가 없죠? 그럼 뭐 오늘까지일 테고 여기서 한 칸, 두 칸이니까 정말이랑 좋다까지 포함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되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날씨에 이웃한 단어 범위를 1로 정하면 날씨 양쪽으로 한 칸씩이니까 오늘, 정말 이렇게 되는 거지. 날씨에 해당하는 0, 1, 0, 0이 제시되고 나면 0, 1, 0, 0의 성분을 역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히 계산해서 아까랑 똑같아요. H1, H2를 만들고 H1, H2 성분을 똑같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오늘 정말 1, 0, 0, 0 또는 0, 0, 1, 0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된 두 문단은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제시한 거예요. 따지자면 양쪽에 거 주고 얘를 찾는 방식이 있고 얘를 주고 이웃한 애를 찾게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 요 정도였습니다.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의 2차원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자, 요 문단 한번 잘 봅시다.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요 지문을 보면서 나 이 그림 있잖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굳이 줬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말을 물론 도식화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됐냐 그러면 잘 모르겠긴 해. 난 좀 애매해. 이게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지금 보시면 뭐 적절히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라고 했으니까 중요하게 뭐 어려울 것 같았던 것들이 좀 삭제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역시나 우린 올해도 간접 연계를 대비해야 되는 고3이니까 제가 만약에 수능 출제를 해야 되는데 꼭 이 지문으로 출제를 해야 된다면 여기 마지막 문단을 조금 더 어렵게 바꿔서 내지 않겠느냐, 여기를 심화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그래도 아주 짧지만 알토란 같은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대충 봐도 문제 낼 만한 이 것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잘 보세요. 자, 또 다른 과정. 학습 방법이 이제 세 번째 거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거. 지금 학습하는 방법 1, 2, 그리고 3 하는 건데 이 세 번째 방법을 잘 봐야 되는 게 하나의 단어가 주어지면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를 맞추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단어가 제시되면 이웃한 단어를 출력하도록 잠깐만 이거 아니죠? 이거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 2차원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미안합니다. 계속할게요. 자, 2차원 좌표 평면이랬으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한번 그려봅시다. 대충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2차원 좌표 평면이죠. 여기에서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가깝게 나타난대요. 평면에서 가깝게. 다시. 즉,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점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할수록 유사한 의미 혹은 관계 깊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해봅시다. 점을 임의대로 찍어볼게요. 여기에 점 A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점 B, 여기에 점 C, 그리고 여기에 점 D 이렇게 찍을게요. 해보면 돼. 점 A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A를 기준으로 할 때 C, B, D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야? C지. 그러면 A와 의미가 가장 유사하거나 관계가 깊은 애는 C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먼 애가 누구야? D. 얘가 C랑 B에 비해서는 가장 의미가 먼 단어가 되겠다. 되죠? 오케이. 계속 가보면 점들 간의 거리. 이 거리 역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유클리드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길이를 구하겠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려주고 나서 조금 설명하고 나서 충분히 계산 문제로 낼 수 있겠죠? 보면 이런 거예요. A를 기준으로 얘랑 얘 사이를 잇는 여기의 거리랑 뭐 여기랑 얘 요렇게 이어볼게요. 얘의 거리랑 얘가 가까워 얘가 가까워 얘가 가깝죠? 뭐 이런 거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다음 또 여기도 중요한데 코사인 유사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클리드 거리 이야기했고 코사인 유사도 이야기를 하는데 두 점을 각각 원점과 연결하는 선분의 각을 구하겠다는 거거든. 각 보면 이래요. 자 여기 원점이죠. 요렇게 이어 A랑 이렇게 이어. 그 다음에 C를 여기서 이렇게 이어. 요 각도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요 각도. 오케이? A랑 B 너무 못 그렸다. 미안하다. 대충 뭐 원점을 지나갔다고 예쁜 눈으로 보셔요. 그 다음에 D는 요렇게 되겠죠. 해보면 제가 이거 임의대로 찍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생각했거든요. 보시면 자 이루는 각도가 0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랑 똑같은 지점에 뭐 E라는 점이 찍히면 A와 E를 연결하는 두 선의 각도는 0도겠죠. 선이 일치하니까. 그러면 두 개의 의미는 거의 유사하겠죠. 똑같은 데 찍혔으니까요. 다음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 1 이랬으니까 A랑 E는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90도로 직각을 이루면 이랬으니까 지금 A와 B 정도가 딱 보면 90도로 제가 나름대로 그려본 거거든요. 그럼 얘 사이가 직각이니까 A와 B는 0이야 이렇게 표시. 그다음에 A와 D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에 있는 180도죠? 180도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을 정리해보면 숫자 1에 가까워질수록 의미가 유사해. 그치? 숫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의미가 멀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문단 정도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고난도의 문제로 만들어 볼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간접 연계를 하고 싶다면 제가 출제자라면 앞에 있는 그 적절한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요 마지막 문단을 활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문을 만들어 봄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조금 쉬다가요 돌아와서 과학기술 8 연달아서 바로 할 건데 8까지는 할 만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 우리 오늘 해야 되는 사회문화 3번, 4번 지문 꼭 한 번 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좀 쉬다가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8, 198페이지. 최근까지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는 운영체제를 제어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리하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웹을 탐색하는 등 다양한 범용 작업이 주요 연산의 대상이었대요. 끊어봅시다. 그래서 이 다양한 범용 작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뭔지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체제 제어, 인터페이스 처리하고 문서 작성 또는 웹 탐색 이런 것들을 하는 다양한 범용 작업을 해왔는데 이러한 작업은요 명령어의 종류가 많고 순서가 수시로 바뀌고 연산 간의 종속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대. 친절하게 특징 뭐 있는지까지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자, 컴퓨터의 연산은 주로 여러 개의 코어로 구성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수행한대요.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부르는 애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 개의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구성까지 챙기시고 그럼 코어는 뭔데? 이 코어라는 애는요. 코어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고 명령어 해석하고 각종 연산을 실행하는 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CPU는 여러 개의 고성능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복잡한 제어 흐름을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끊을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CPU 이야기했는데요. CPU의 구성이 어떠냐면 대충 그리겠습니다. 제가 제 임의대로 저는 지금 제 임의대로 6개의 코어로 구성을 해봤어요. 6 코어인 거지. 코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내 나름대로 한 거예요. 뭐 8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겠고 4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6코어의 CPU를 만들어 봤고요. 이 코어들이 하는 역할은 두뇌의 역할을 하는데, 그 두뇌가 따지자면 초등학생의 두뇌도 있고 대학원생의 두뇌도 있잖아요. 따지자면 얘는 고성능 코어니까 대학원생이라고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성능이야.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CPU에서 하는 일들이 다양한 범용 작업을 했어. 이 다양한 범용 작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들이 하는 일이, 이 범용 작업을 할 때에 명령어를 해석하고 또 각종 연산을 진행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비유했다? 대학원생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원생 6명 앉혀놓고 뭐도 시키고. 근데 어려운 거 위주로. 그래도 곧잘 해내시겠죠? 대학원생들이니까. 자, 이제 그러나 인공지능 학습, 고해상도 영상 처리, 과학기술 관련 계산 같은 대규모 데이터를 대상으로 동일한 연산을 반복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늘면서 이랬으니까 딱 보면 차이점 보여요. 동일한 연산을 반복 수행해야 하는 작업. 원래는 뭐 했더라? 다양한 걸 작업했어. 이제 다양한 게 아니라 하나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지. 그런 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연산 환경, 이런 연산 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CPU는요, 코어 수에 한계가 있어. 저는 6개로 딱 그려놨죠. 6칸으로 만들어놨어. 개별 코어가 복잡한 제어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연산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걸 대량으로 반복 수행해야 하는 현대의 병렬 연산 환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막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리고 싶어. 미적도 하고 싶고요. 기하도 하고 싶고요. 벡터도 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똑똑한 대학원생 6명을 앉혀놓고 문제를 풀리는 게 효율적이겠지? 근데 그냥 덧셈 할 거야. 1 더하기 1부터 1 더하기 2000까지 할 거야. 그래서 그룹을 2개로 나뉘어. 1 더하기 1부터 1 더하기 2000까지 지금부터 시작 하자마자 할 건데 빨리 하는 팀이 이겨. 여기는 덧셈을 할 줄 아는 초등학생 초6 2000명을 놔두고, 여기는 대학원생 6명. 시작하면 누가 빠를까? 얘가 빠르겠죠. 초등학생 그룹이 빠르겠죠. 왜냐면 단순한 거니까. 얘는 1 더하기 1,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3, 1 더하기 4, 1 더하기 5, 1 더하기 6 시켜놓고 한 번에 짠 하면 끝이잖아. 얘는 금방 결과가 나오겠죠? 얘네는 똑똑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수가 작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를테면 인공지능 학습, 고해상도 영상 처리, 과학기술 관련 계산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환경이 되면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효율을 못 뽑아내. 이런 상황에서 컴퓨터의 새로운 중심 장치로 떠오른 것이 내려와서 뭐가 되는 거다? GPU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건 이 GPU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여기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면 얘의 유리한 부분은 동일한 연산을 반복하는 거. 이게 유리하다고 해요. 이 다른 말을 병렬 연산이라고 했어. 이게 유리하대. 그럼 이게 왜 유리한지 이야기를 하겠죠? 가보겠습니다. GPU는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컴퓨터 내에서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애고, 수많은 픽셀의 동일한 연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픽 연산의 특성상 앞에 있었던 단어가 그대로 지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보면 동일한 연산 반복. 다수의 코어가 병렬로 작동하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연산을 반복하고 병렬 연산을 하는 데는 이 GPU라는 애가 CPU보다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GPU는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단순 연산 전용 코어를 하나의 칩에 집적한 상태로, 이랬으니까
생김에 차이가 있죠? 얘는 코어, 뭐 그래봐야 6개 지금 제가 그려놨거든요. 근데 얘는 뭐래? 수백 개 혹은 수천 개래.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수백, 수천 개. 수백, 수천 개의 코어가 있어. 그러니까 코어 개수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많은 일꾼이 한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공장과 같다 이래요. 이는 동일한 명령어를 다수의 데이터에 반복 적용하는 방식이 최적화되어 있고요. GPU 코어는 제어 기능을 최소화하고 동일한 연산을 빠르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일 연산을 하기에는 GPU가 굉장히 유리하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GPU는 원래의 목적인 그래픽 처리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 이 다양한 분야는 아까 말했던 앞선 문단에서 말했던 요거겠죠? 인공지능 학습, 고해상도 영상 처리 이런 거겠죠? 돌아보면 인공지능 학습에서는 행렬 곱셈과 역전파 계산 등 동일한 연산의 반복 요거 시키고요. 영상 처리나 고해상도 그래픽 구현에서는 수많은 픽셀 단위의 연산이 병렬로 적용되고 있고요. 또 언제 쓰느냐? 기상 예측, 유전자 배열 분석,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도 대규모의 수치 연산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 구조에 기반한 연산 장치가 필요해. 그 병렬 구조에 기반한 연산 장치가 뭐더라? GPU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GPU 내부에는요, 수많은 연산 코어, 아까 그 수많은 기준이 뭐 수백, 수천 개라고 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연산 코어가 있고요. 이들은 일정 단위로 묶여서 연산 유닛이라는 걸 형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 잠깐 보면,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3번 문제. 3번 문제 보면 이렇게 표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죠? 요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 좋아요. 그림에 지금 보면 위에 스케줄러가 있고 세 갈래로 나뉘어서 연산 유닛 A, B, C가 있고 그 연산 유닛 A, B, C 각각마다 블록이라는 애가 있죠? 그 블록 안에 스레드라는 또 박스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마지막에 메모리로 출력되는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로 설명했는지를 가보면 됩니다. 자, 연산 유닛은 여러 개의 스레드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행 공간으로 비유하자면 공장 내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에다가 비유를 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런 거야. 우리 같은 공장 안에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마단 공장입니다. 마단 공장에 뭐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있을 때 1분단에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가로로 긴 책상 하나하나가 스레드라고 쳤을 때 요 스레드 한 칸마다 같은 작업만 하는 거야. 같은 작업만. 얘네는 덧셈만 해. 얘네는 뺄셈만 해. 쟤네는 없셈만 해. 쟤네는 나눗셈만 해. 이런 식으로 간단한 연산을 너희들끼리만 묶여서 너희는 계속 덧셈만 해. 뺄셈만 해. 이런 식으로 가보면 스레드는 연산을 수행하는 최소의 단위고요. 그러니까 스레드 정의했으니까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하나의 스레드는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레드에 여러 개의 명령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에는 하나의 명령어만. GPU는 여러 스레드를 하나의 스레드 블록으로 묶어서 관리하는데 그래서 요 테이블 하나당 스레드고 스레드 3개 묶어서 너희 한 블록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3개 묶어서 한 블록 뒤에 있는 거 3개 묶어서 한 블록 이런 식으로 GPU는 이렇게 블록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데 스레드 블록 안에 있는 스레드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명령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만큼은 덧셈만 해. 요만큼은 뺄셈만 해. 조기는 옵셈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거야. 자, 명령어가 GPU에다가 연결이 되면, 전달이 되면 디코딩 과정을 통해서 해석하고요. 스케줄러라는 명령어에 따라서 스레드 블록을 각 연산 유닛에다가 뭐해? 분배를 해. 아, 스케줄러가 이 명령어에 따라서 분배를 해. 자, 덧셈은 1로, 뺄셈은 1로, 곱셈은 절로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거야. 지금 문제를 쭉 나누는 거야. 문제를 나눴어. 그래서 병렬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제어합니다. 만약에 연산량이 균등하게 분배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덧셈 문제만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얘네 지금 나머지 세 분단 노는 거죠. 여기만 계속 바쁘겠지. 덧셈 파트는 여기니까 얘네만 바빠. 그래서 일부 연산 유닛은 다른 유닛의 연산이 끝날 때까지 너네들은 다 뭐해? 그냥 기다리는 거야.
덧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전체 GPU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대요. 실제로 그렇겠죠? 덧셈만 많아지면 이 분단 애들만 너무 바빠. 저쪽 애들 다 놀아.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거. 분배가 끝나면 스레드 블록은 병렬로 연산을 실행하고 또 실행한 결과를 아까 마무리 어디 있었더라? 그림에 보면 메모리라는 곳에 전달하게 되어 있죠? 그곳으로 가서 저장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 문단에 있는 내용이 3번 문제 그림을 보면서 하면 굉장히 편해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GPU는요,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층화된 메모리 구조라는 걸 갖고 있대요. 연산 속도를 높이려면 계층화된 메모리 구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있어야 된대. 메모리는 접근 속도, 용량, 범위에 따라서 나눕니다. 세 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늘 해오던 것처럼 각각으로 나눠서 각각의 정보 배치 잘 하시고 얘네 비교 대조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가면 되죠. 전역, 공유, 레지스터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전역 메모리는요, 모든 스레드, 그러니까 이게 전칭 항상 체크, 모든 애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용량 저장 공간이고 다음 단계의 연산이나 외부와의 공유를 위해서 연산 실행 결과를 저장하는 애랍니다. 다만 접근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산 중에 쓰기는 적합하지 않대요. 정리하면 전역 메모리는 저장 용량 공간은 굉장히 큰데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연산을 하고 있는 중에는 쓰기가 적절하지 않대. 그래서 연산 중에는 개별 스레드만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레지스터, 여기 있는 공유 메모리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레지스터나 같은 스레드, 같은 블록 내에 공동으로 사용한 공유 메모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한답니다. 레지스터는 용량은 작지만 접근이 매우 빠르고 공유 메모리는 전역 메모리보다 빠르면서도 여러 스레드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끊어보세요. 여기서 뭐 정리했어야 돼? 속도 정리 한번 들어갔어야 돼. 그치? 속도를 지금 비교했기 때문에 제일 빠른 애가 누구야? 속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애가 레지스터죠. 그 다음이 공유, 제일 느린 애가 전역. 속도로 봤을 때 이렇게 되겠다. 다만 같은 스레드의 블록 내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경우, 그러니까 같은 스레드 블록 안에 있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이제 이 정답지를 제출하러 가, 메모리에 동시에 제출하러 가면 꽝 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병렬성이 저하되고요. 그래서 곧 연산이 느려지거나 처리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효율적인 분배랑 접근 방식의 조정을 하는 것이 이 GPU 연산 성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대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GPU 내부에는요, 수많은 연산 코어가 들어가 있고, 일로 가야 되죠. 한편 GPU는 동일한 명령어를 다수의 데이터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분기문이나 조건 판단이 자주 등장하는 연산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들어가면 효율이 떨어진대. 그럼 저것이 각각 뭔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왜인지. 자, 조건 판단은 뭔데? 특정 수치나 상태에 따라서 연산의 흐름을 다르게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분기문은 뭔데? 이런 조건 판단에 따라서 실행 경로를 분리하거나 또 연결해주는 명령 구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값이 일정 기준보다 크면 A 연산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B 연산을 써라 라는 명령이 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스레드는 아까 뭐에 유리했더라 애들이? 단순한 작업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내는데 유리했지. 근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사고력을 요하죠 지금.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덧셈이면 다 했으면 됐는데 덧셈 시켜놨더니 숫자가 1000을 넘는데요. 1000을 넘으면 몇 분단으로 옮기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벌써 효율이 떨어져. 일로 옮기잖아. 그치?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죠.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스레드마다 해야 될 작업이 달라져. 근데 얘네는 같이 스레드끼리 묶여서
같은 연산을 반복할 때 효율이 있는 애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 걸 판단해서 나누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분기문이나 조건 판단에 따라서 나누고 또 연결해주고 하는데 효율이 떨어져. GPU는 스레드 블록 안에 있는 모든 스레드가 이 봐봐 동일한 명령을 동시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분기문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절로 보내, 이럴 경우에는 제가 해 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일부는 다른 스레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냥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내게 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결과 병렬성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겠지. 따라서 정리죠. GPU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연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겠지만 연산 경로가 자주 갈라지거나 혹은 복잡한 조건이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성능이 떨어져.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CPU에 있는 코어는 대학원생이라면 GPU에 있는 건 초등학교 6학년 여러 명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단순한 과학에는 초등학생 6명, 6학년 여러 명을 앉혀놓는 게 2,000명을 두는 게 훨씬 이득이고 이렇게 어렵고 생각을 요하는 게 있을 때는 초등학생들보다는 대학원생에게 맡긴 편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CPU와 GPU의 장점을 고려했을 때 최근의 컴퓨팅 시스템은 두 장치의 기능을 나눠서 운용하는 구조로 발전해요. 각 장치의 강점이 있잖아. 얘는 높은 생각을 잘하고 다양한 걸 잘해. 여기는 다양한 건 못하지만 빠르고 반복적인 걸 잘해. 그 강점을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해서 연산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연산 작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CPU와 GPU 간의 연산 흐름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계 방식이 바뀌고요. 두 연산 장치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적재적소 이렇게 보내주면 좋겠죠. 얘는 CPU 갈 때가 좋고 얘는 GPU 갈 때가 좋으면 그때그때 나눠주면 좋겠죠. 이렇게 현대의 컴퓨팅 시스템은 두 연산 장치가 각자의 구조적 방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더욱 복잡하고 대규모화된 연산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게 어려운 지문까지는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과학기술 저번 주 차 하면서 느끼는 거는 과학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쫄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으니까, 예전처럼 어려운 지문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왔으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가는 편이 낫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해야 되는 사회문화 3사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수업 들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쉬다가 사회문화 할 때 뵙겠습니다. 쉬다 오세요.